제1장 죽음을 숨긴 병풍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이신가요? 아니면 40 혹은 50을 넘기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자신의 나이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이 그대로 여러분이 200년 전 혹은 300년 전 조선 땅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존경,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자 험난한 세상을 이겨낸 승리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극이나 소설을 통해 과거를 낭만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달빛, 우아한 선을 그리는 한복,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궁궐의 풍경들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생명이라는 날카로운 렌즈로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우아한 풍경 뒤에는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치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상에 머물렀던 평균적인 시간은 35에서 40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회갑, 즉 6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불과 4% 남짓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자 신의 허락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노인은 그 존재 자체로 벼슬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신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흙먼지 날리는 길가를 걷고 험한 밭을 일구던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 구중궁궐 깊은 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선을 통치했던 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바람 한 점, 자객의 그림자 하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선 견고한 병풍과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학 지식을 통달한 내의원의 어이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맥을 짚고 안색을 살폈습니다. 팔도 명산과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가장 귀하고 진귀한 식재료들만이 옥좌의 주인을 위해 매일 밥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과 부, 권력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성군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 잔혹한 역설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옥좌를 거쳐간 27명의 왕이 지상에서 허락받은 평균 수명은 고작 46에 불과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만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평범한 백성들보다 불과 몇 년을 더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왜 그토록 일찍 생의 끝자락에 닿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권력의 자리를 안락하고 화려한 비단방석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어자는 겉보기에만 화려했을 뿐 실상은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생명력과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형틀에 더 가까웠습니다. 왕들은 철저하게 보호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숨막히는 보호와 제왕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자체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사약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결정이 모든 역사가 됐고 모든 표정이 정치가 되는 그 억압적인 공간에서 왕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담아두는 위태로운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철저한 성리학적 이념 아래에서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왕은 그 거대한 기계 시스템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였지만 동시에 그 이념의 굴레에 묶여 단 하루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최고위직 죄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짧은 수명은 결코 우연이거나 타고난 유전적 결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한계인 동시에 한 국가가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 지도자의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소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지정학적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암살자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정치적 갈등,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영양 공급이 불러온 병마, 그리고 철저하게 억압된 신체적 활동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46이라는 이 충격적인 숫자는 단지 역사책 한 구석에 무미건조하게 기록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라는 매혹적이고도 치명적인 불빛 속으로 뛰어든 생명들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쥐고 흔든다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나약한 육신은 시대의 한계와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서늘한 진실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왕들이 마흔의 고개를 채 넘기지 못하거나 그 언저리에서 쓰러져간 그 진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깊은 곳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제왕의 죽음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생존을 이어가는 방식 자체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기 훨씬 이전부터 조선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첫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아주 잔혹한 전장 한가운데로 맨몸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40살 언저리에 찾아오는 제왕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나약한 인간이 세상에 나와 5살의 고개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피해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돌아보려 합니다. 가장 고귀한 왕실의 핏줄조차 예외 없이 희생되었던 그 무서운 공간, 생명과 죽음이 종이장 하나 차이로 엇갈리던 첫 번째 죽음의 문턱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제2장 첫 번째 관문, 피 묻은 방과 이름 없는 아이들. 지금부터 여러분을 200년 전 어느 양반가의 깊은 안채, 구석진 방 하나로 안내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굵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반나절이 훌쩍 지났지만 곁에 있는 산파는 그저 화로에 끓인 물 한 동이와 깨끗하게 빤 무명천 몇 조각을 들고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일 뿐입니다. 이 좁고 어두운 산실에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의학의 혜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을 찢는 고통을 덜어줄 마취제는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막아낼 소독이라는 개념조차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씻고 도구를 닦아내는 행위조차 체계적인 의료적 처치라기보다는 부정을 탄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례적 정결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이 성스러운 공간은 동시에 너무나도 쉽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무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산용열, 과다출혈, 난산이라는 3명의 저승사자가 늘 산실 문 밖에서 나란히 앉아 자신들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고 안도하는 순간에도 며칠 안에 산모가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다 산용열로
목숨을 잃는 일은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이었습니다. 산실의 문턱을 다시 살아서 넘을 때 산모와 아기 둘 중 한 명이라도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그것을 천운으로 여기고 하늘에 깊이 감사해야만 했던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건 희생과 뼈를 깎는 고통 덕분에 아기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생존의 위협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생존 게임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산업화 이전 조선사회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수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한 살의 첫 생일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는 비율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 5살 이전에 사망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30에서 40%를 오르내렸습니다. 부모가 3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그중 1명은 반드시 흙먼지 날리는 뒷산에 묻고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살아가야만 했던 끔찍한 확률입니다. 혹시 이러한 비극적인 수치가 가난하고 헐벗은 채 굶주림에 시달리던 일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막대한 부를 쥐고 있던 왕실조차 이 무서운 첫 번째 관문을 완벽하게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자식들 중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5째 아들 광평대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조선 최고의 어의들이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안위를 살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진귀하고 효험 있는 약재들이 아낌없이 동원되었던 왕실의 귀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러나 1444년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광평대군 역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쌓이는 창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천연두라고 부르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내의원의 의료 시스템이 총동원되어 철통같이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왕실의 위엄조차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공포스러운 천년두를 가리켜 감히 병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마마라는 호칭에는 이 질병을 마치 지엄한 신이나 가장 높은 지위의 인물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불길한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손님이 오셨다고 애둘러 표현하며 제발 이 역병의 신이 노여움을 풀고 조용히 우리 아이의 곁을 떠나주기만을 땅에 납작 엎드려 빌고 또 빌어야만 했습니다. 권력자나 어의조차 손쓸 도리가 없었던 이 절대적인 공포와 무력감은 조선사회 전반에 아주 슬프고도 기이한 이름짓기 풍속 하나를 깊게 새겨놓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이나 낡은 족보를 들여다보면 개똥이, 쇠똥이, 도야지, 바위처럼 사람의 이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천하고 투박한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을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안락한 시선으로 이러한 이름들을 바라보며 옛사람들의 무지함이나 그 시대 특유의 해악적인 민중 문화쯤으로 가볍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이름들의 이면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귀하고 예쁘고 고상한 이름을 지어준다면 하늘을 떠도는 잔혹한 귀신이나 역병의 신들이 그 아이를 시기하여 가장 먼저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여주어 죽음의 사자조차 코를 쥐고
거들떠보지 않게 만들려는 눈물겨운 속임수. 그것은 결코 무식함의 소산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눈으로부터 갓 태어난 내 아이를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해 힘없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처절한 군사적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맥락에서 볼 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돌잔치의 의미 역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오늘날의 돌잔치는 예쁜 옷을 입혀 사진을 남기고 아이의 풍요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즐거운 행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의 돌잔치는 그 무게감 자체가 달랐습니다. 내 아이가 피비린내 나는 출산의 위험을 무사히 넘기고 마을을 휩쓰는 숱한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여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남았다는 눈물겨운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 지프로 꼰 금줄을 치고 숯과 고추를 매달아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았던 풍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삿된 기운을 쫓아내려는 미신적인 주술이 아니라 면역력이 없는 갓난아기를 외부의 치명적인 병원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온 마을이 동참했던 그 시대 나름의 필사적인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모의 살을 깎는 헌신과 그토록 처절한 위장 전술 덕분에 못난 이름의 아이는 얼굴에 흉터 몇 개만을 남긴 채 간신히 천연두라는 이름의 첫 번째 저승사자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잔치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아이가 5살이라는 두 번째 생존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는 개인의 질병이나 운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시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연두의 붉은 흉터가 아이의 얼굴에서 채 아물기도 전에 살아남은 생명들은 이제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척박한 국토 자체가 뿜어내는 가장 잔혹하고 원초적인 분노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3장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벽, 보릿고개와 역병의 그림자. 마마라는 첫 번째 저승사자를 간신히 피한 아이들 앞에는 이제 개인의 신체적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척박한 땅 자체가 뿜어내는 원초적인 굶주림, 그리고 그 뒤를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르는 역병의 공포였습니다. 조선은 천하의 근본을 농사에 두고 흙을 숭상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배고픔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산천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었지만 백성들에게 그 봄은 1년 중 가장 잔혹하고 기나긴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거두어들인 쌀과 곡식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올해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절망의 시간. 사람들은 이 잔인한 두세 달의 기간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이 혹독한 춘궁기가 찾아오면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을 넘어 사람들의 몸 자체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독성이 있는 풀뿌리까지 함부로 뜯어먹으며 연명하던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란 방패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알약 형태의 종합 비타민 한 알이면 가볍게 해결될 단순한 영양 결핍이 당시에는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돌변했습니다. 해가 지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시력이 마비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는 야맹증,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각기병,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어린아이들의 다리뼈가 처참하게 휘어지는 구루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배는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어른들의 얼굴은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얇디얇은 생존의 경계선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재난이 주기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1670년에서 1671년 사이 현종 제위 시절에 불어닥친 경신대 기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어붙은 땅에서 곡식은 자라지 않았고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장작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짐승의 뼈까지 빻아먹다 지친 사람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끔찍한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현종은 궐 안에서 신하들로부터 믿기 힘든 비극적인 보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이른바 인상식이라는 생지옥의 풍경이 왕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짧은 2년의 기간 동안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85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500만 명 남짓이었음을 감안하면 100명 중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텅 비어버리면 이웃 마을에 앙상한 사람들은 찾아와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들을 대충 묻어주는 참혹한 일상이 한반도 전역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역병이라는 두 번째 폭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방어선이 완전히 뚫린 백성들의 몸은 이질과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균이 증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숙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온 음료 몇 병으로 탈수를 막고 항생제 며칠치를 처방받으면 훌륭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이질과 학질이 당시에는 건장한 청년들을 단숨에 쓰러뜨리는 악마의 채찍이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는 초상 치르는 곡소리가 사흘이 멀다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쓰러졌고 그 다음에는 늙고 병든 노인들이 눈을 감았으며 마지막에는 죽은 가족을 땅에 묻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던 장정들마저 허무하게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습니다. 텅 빈 마을에는 역병의 스산한 바람만이 무덤 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아주 기이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흙을 숭상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천하의 근본을 농사에 두었던 철저한 농본주의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꿈꾸며 땅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바로 그 척박한 자연환경과 취약한 농업 생태계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땅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비가 오지 않거나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십만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는 통제불능의 무덤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념이 백성의 밥그릇 하나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자연의 분노는 참으로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가뭄과 전염병은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심하게 생명을 거두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서늘한 거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의도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베어버리는
무서운 칼날이 따로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조차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사륙의 도구 앞에서는 차라리 자비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연의 심판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다음 절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 네 번째 장벽, 권력의 칼날과 생사부, 자연이 내린 기근과 역병의 참상이 아무리 잔혹했다 한들 그것은 차라리 눈먼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향해 의도적으로 겨눈 칼날은 눈을 부릅뜨고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러 들어왔습니다. 마마의 흉터를 안고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간신히 넘긴 백성들 앞을 가로막은 네 번째 거대한 장벽, 그것은 바로 권력의 탐욕과 지정학적 공포가 만들어낸 전쟁, 그리고 잔인한 정치적 폭력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를 까맣게 뒤덮으며 밀려온 일본군의 함선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거대한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왕조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학자들의 연구 모델에 따르면 이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인구의 5분의 1 혹은 4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메트로폴리스 하나가 통째로 지도상에서 지워진 것과 같은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농토는 붉은 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636년 겨울, 이번에는 북쪽에서 청나라의 기병들이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밀어닥쳤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땅에 이마를 쬐는 굴욕적인 삼전도의 항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권력자들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평범한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조선의 백성들이 차가운 눈길을 맨발로 걸어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척박한 길 위에서 수많은 이들이 얼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라는 열강들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대였고, 그 거대한 지진의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은 언제나 가장 아래에 엎드려 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적만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조선이라는 국가 내부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사륙의 시스템은 외적의 칼날 못지않게 정교하고 잔인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갑자, 기묘, 을사에 이르기까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번의 거대한 정치적 숙청이 조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투쟁 속에서 수많은 선비가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연좌제라는 무서운 그물은 죄인의 가족은 물론 갓난아기까지 역적의 굴레를 씌워 노비로 전락시키거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대파의 피를 끊임없이 재단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의 일상 역시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적인 형벌 제도로 인해 늘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극에서 우리가 무심코 보는 곤장질이나 태형은 결코 단순한 체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30대, 40대의 곤장을 맞고 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외상에 의한 대량 출혈과 쇼크, 그리고 으깨진 근육 조직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 급성 심부전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관아마당에서 원님을 분노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거나 집으로 업혀와 시름시름 앓다 폐혈증으로 죽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섬뜩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하늘이 내린 기운의 변화로부터만 도망쳐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의 예지와 도덕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바로 그 동족들의 손에 들린 권력의 칼날과 잔혹한 형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진 국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효율적이고 집요하게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륙의 주체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벼슬길도 쳐다보지 않으며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그저 조용한 초가집 방구석에 숨어 세상의 풍파를 피한다면 무사히 늙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산다면 그 끔찍한 죽음의 장벽들을 모두 비켜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사자는 권력의 핏빛 칼날이 닿지 않는 가장 내밀한 일상의 공간, 바로 사람들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이미 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숨죽여 살아도 인간이라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아주 평범하고 필수적인 행동을 통해 죽음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내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피하고 전쟁을 피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다음 절망의 정체는 뜻밖에도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5장 5번째 장벽, 청계천이라는 이름의 악몽. 전쟁의 참화를 운 좋게 비켜가고 숨 막히는 권력의 칼바람마저 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조용히 살아간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완벽히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5번째 장벽은 전장이나 관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아주 평범하고 내밀한 일상의 공간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18세기의 한양 시내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양은 인구 20만 명이 훌쩍 넘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결코 작지 않은 거대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운종가에는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고 밤낮 없이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시 한양 사람들의 위생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20만 명의 인구가 배출하는 오물과 생활하수를 감당하는 시스템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이라는 단 하나의 물줄기뿐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오폐수를 걸러내는 하수처리 시설이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존재할 리 만무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청계천 상류에서는 누군가 더러운 옷가지를 빨고, 중류에서는 온갖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물길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배설물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물을 동이에 퍼 담아다가 가마솥에 붓고 가족들이 먹을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같은 물줄기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그 물에 오물을 버리는 치명적인 순환고리가 한양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그 자체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거대한 페트리 접시와도 같았습니다.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 오염된 물줄기를 공유하던 골목 전체가 단 며칠 만에 시신들로 가득 차 텅 비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꼭지를 가볍게 돌리기만 하면 정수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기적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매일 들이켜는 한 사발의 물은 목숨을 건 죽음의 룰렛 게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밖의 더러운 물을 피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했을까요? 방 안에는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더 은밀한 암살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훌륭한 난방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조용히 앗아가는 사신이기도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밤, 언 몸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에 국물을 잔뜩 지피고 잠자리에 들 때 갈라진 구들장 틈새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스멀스멀 방 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곤히 잠든 가족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던 따뜻한 온기가 역설적이게도 그날 밤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몸속 사정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를 한 번 빗어내릴 때마다 이와 벼룩이 한 줌씩 떨어졌고 뱃속에는 회충, 요충, 편충 같은 기생충들이 바글거리며 서로 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귀한 음식을 아무리 든든하게 먹어도 그 영양분의 절반 이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장 속에 기생하는 벌레들의 차지였습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몸은 아주 가벼운 감기나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흙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더러운 물을 마시고 기생충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일반 백성들이 왜 마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는지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들의 짧은 수명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뇌리를 강타하는 아주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참혹했다면 저 높고 거대한 궁궐안의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야 앞뒤가 맞습니다. 오물이 떠다니는 청계천 물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서 길어온 가장 맑고 깨끗한 우물물만을 마시고 따뜻하고 완벽하게 관리된 화려한 침전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잤으며 조선 팔도의 가장 진귀한 영양식만을 골라 하루 5번의 수라상을 받았던 옥좌의 주인들, 세균 가득한 백성들의 일상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채 티끌 하나 없는 무균실 같은 환경을 누렸던 조선의 왕들은 도대체 왜
길바닥의 백성들과 똑같이 46이라는 이른 나이에 피를 토하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을까요? 모든 더러움과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그 화려한 경복궁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잔혹한 사형 집행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궁궐 안에 보이지 않는 칼날, 백성들의 오염된 일상과 철저하게 격리된 화려한 궁궐 안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내의원이 존재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의학은 환자의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동아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임금의 맥을 짚고 대변의 색깔과 냄새까지 확인하며 옥체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들은 길거리의 평범한 백성들과 똑같이 46이라는 이른 나이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거대한 사상, 즉 성리학적 이념에 덫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의학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과학적 한계, 그리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절대적인 유교적 금기였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몸을 훼손하는 것은 최고의 불효였고, 하물며 지엄한 임금의 몸인 옥체에 칼을 댄다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하는 끔찍한 반역이자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피부 밑에서 고름이 썩어 들어가고 장기가 갉아먹히고 있어도 어이들이 할 수 있는 아토치라고는 겉부분에 고약을 바르거나 조심스럽게 침을 놓아 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숭고하고도 숨막히는 이념이 오히려 임금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외과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1659년 창덕궁에서 벌어진 효종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 끔찍한 역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효종의 얼굴에는 커다란 종기가 바다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상식으로는 메스로 살짝 재서 고름을 빼내고 항생제를 며칠 복용하면 끝날 단순한 염증입니다. 그러나 옥체에 함부로 칼을 댈 수 없었던 어이 심각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기 부위에 침을 찔러 넣었습니다. 무균 상태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 소독되지 않은 침통에서 나온 쇠조각이 임금의 혈관을 건드렸고 그 순간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 피는 임금의 화려한 용포를 붉게 적셨고 조선 최고의 명의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효종은 허무하게 과다출혈 쇼크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옥체를 지키려던 조심스러운 침 한 방이 임금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끊어놓은 것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밥상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1724년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경종의 죽음은 밥상이 어떻게 독약으로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경종에게 어느 날 수라상으로 게장과 생감이 올라옵니다. 한의학에서 극히꺼리는 상극의 음식이 임금의 입으로 들어간 직후 경종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며칠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정치적 암살이었는지 아니면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환자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급성 식중독이었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임금이 매일 입에 넣는 진수성찬조차 언제 생명을 끊어놓을지 모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조선의 왕들을 46이라는 이른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무능한 어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취제도, 항생제도, 소독의 개념도 없던 시대적 한계였으며 옥체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적인 성리학적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살리기 위해 입에 쏟아부은 쓴 탕약과 옥체를 지키려는 지나친 과보호가 오히려 왕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임금들은 세균이라는 미미한 존재 앞에서는 힘없는 백성과 똑같이 무력했고 쏟아지는 피를 막지 못해 허망하게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산모의 피 흘리는 방에서 시작해 기근과 역병, 전쟁과 형벌, 오염된 물, 그리고 의학의 끔찍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5개의 거대한 죽음의 장벽이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죽음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흙수저를 쥔 노비든 금수저를 쥔 제왕이든 모두가 평등하게 패배자였습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는 이 견고하고도 잔인한 생태계. 그런데 조선 500년 역사상 단 한 사람, 이 모든 시스템의 룰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무려 81살까지 살아남은 기적 같은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평균 수명이 46이던 핏빛 궁궐 한가운데서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반세기가 넘도록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7장 옥좌 위의 돌연변이, 영조의 비밀. 모두가 죽음의 덫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가던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이 견고한 5개의 장벽을 모두 비웃듯 훌쩍 뛰어넘은 단 한 명의 기적 같은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입니다.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46살에 불과했던 그 저주받은 옥좌 위에서 영조는 무려 81살까지 생존했습니다. 재위 기간만 51년에 달하는 그야말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돌연변이었습니다. 100명 중 서너 명만이 겨우 도달한다는 환갑을 훌쩍 넘어 팔순의 잔치를 벌인 이 제왕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진 반신반인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영조는 어떻게 그 끔찍한 생존율을 뚫고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비방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임금의 장수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임금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영조는 다른 왕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화려하고 기름진 수라상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오르는 일이 드물었고 대신 거친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반찬만이 놓였습니다. 하루 5번씩 거하게 차려지던 식사 횟수도 줄였으며 식사량 자체도 극도로 절제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매일같이 가난한 평민이나 산속의 승려처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조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관찰하고 통제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을 불러 진맥을 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한 횟수가 1년에 무려 140회가 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의관과 마주 앉아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토론하고 예방책을 강구한 셈입니다. 옥체를 보호한답시고 몸을 꽁꽁 싸매고 누워만 있던 선대 왕들과 달리 스스로 건강의 주도권을 쥐고 철저한 자기관리의 화신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러한 극단적인 절제는 단순히
개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생물학적 생존 본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조라는 인물이 가진 무서운 정치적 감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조는 자신의 가난한 식단과 소박한 옷차림을 조정의 신하들을 길들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지엄한 임금이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잡곡밥을 씹으며 국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데가 센 신하가, 어느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감히 기름진 고기를 뜯고 비단 옷을 휘감으며 사치를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영조가 밥상 위에 고기를 올리지 않는 그 순간 신하들의 밥상 위에서도 진수성찬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소박함은 곧 부패하고 오만한 양반 사대부들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자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던 무서운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권력을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백성의 삶을 흉내낸 그의 절제력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조선의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자신을 둘러싼 성리학의 굴레와 왕실의 숨막히는 전통을 스스로 깨부숨으로써 46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독약 대신 거친 생존을 선택한 그의 결단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적적인 장수는 안타깝게도 궁궐 밖의 백성들에게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임금 한 사람의 초인적인 인내와 절제가 조선 팔도를 휩쓰는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끔찍한 영양실조로부터 수백만 백성을 구원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조가 눈을 감은 후에도 한반도의 백성들은 여전히 역병과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5개의 장벽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한 개인의 위대한 생존기가 아니라 갓난아기부터 늙은 노인까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진정한 기적은 도대체 언제쯤 찾아오는 것일까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될 그 압도적인 마법의 시간은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수백 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8장 1928년이라는 기적과 시간 여행을 하는 마법. 영조라는 걸출한 군주가 보여준 초인적인 생존의 드라마는 분명 경이로운 역사적 성취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영웅이 이룩한 기적은 결코 이 땅에 태어난 수백만 백성들의 잔혹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짓누르던 그 5개의 거대한 죽음의 장벽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진정한 구원자는 화려한 어좌위나 권력자들의 회의장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실험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28년에 어느 날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항생물질의 등장은 단순히 의학계의 새로운 발견을 넘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세균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한 위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산실에서 수많은 어머니와 갓난아기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던 산욕렬, 그리고 당대 최고의 명의들조차 손쓰지 못한 채 조선의 왕 효종을 피 흘리며 죽게 만들었던 그
치명적인 종기 염증, 수백 년 동안 인간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 무서운 사형 선고들이 이제는 알약 몇 알과 주사 한 방이면 마법처럼 사라지는 통제 가능한 질환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왕실의 끔찍한 사인을 일반 백성들의 가벼운 질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가장 치명적인 악몽인 오염된 물을 정복한 것은 다름 아닌 수도꼭지였습니다. 똥물과 생활하수가 뒤섞인 청계천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어야 했던 그 참혹한 수인성 전염병의 생태계는 집집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근대적인 상수도관이 깔리면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밸브를 돌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기생충이 완벽하게 걸러진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적. 이 단순해 보이는 쇳덩어리 하나가 이질과 콜레라, 장티푸스로부터 한 마을이 통째로 텅 비어버리던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대한 마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두는 네모난 상자, 냉장고의 등장입니다. 과거 37의 젊은 왕, 경종을 끔찍한 복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던 급성 식중독의 공포는 이 차가운 기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음식이 부패하면서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독소들을 얼려버림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매일 밥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암살자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하게 여겨서 그 위대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사물들, 항생제 하나, 수도꼭지 하나, 그리고 차가운 냉장고 한 대, 이것이 바로 조선 500년 동안 그토록 강력했던 권력자들조차 감히 넘어서지 못했던 5개의 죽음의 장벽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 진정한 기적의 정체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성군이나 완벽한 성리학적 통치 시스템도 해내지 못했던 생명 연장의 꿈을 과학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단숨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법의 도구는 제왕의 화려한 어좌와 백성들의 남루한 초가집 사이에 존재하던 끔찍한 생명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평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변화들이 단지 그럴싸한 이론이나 감성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냉혹하고 투명한 숫자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마법이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우리 민족의 운명과 생명의 지도가 불과 한 세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극적이고 폭발적으로 변모했는지 그 경이로운 통계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구장 한민족의 위대한 도약, 항생제와 수도꼭지, 그리고 냉장고라는 세 가지 마법이 한반도에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현대 과학의 빛이 스며들기 전까지 이 땅의 민초들은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수탈과 온 강토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짙게 배어있던 1960년, 가난과 굶주림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불과 52살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이 기록했던 46이라는 비극적인 숫자에서 고작 6발자국 정도를 더 내디딘 여전히 위태로운 생존의 마트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춘궁기의 보릿고개는 싫지 않은 공포였고 전염병은
수시로 마을을 휩쓸었으며 아이들은 돌잔치 상을 받기도 전에 열병으로 숨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세대, 상처 입은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어내기 시작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공장을 세우고 거친 산을 뚫어 도로를 내며 마을마다 깊은 하수관을 묻고 깨끗한 물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현대적 위생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축적되자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생명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무려 83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이 무려 30년 이상 수직으로 상승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수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생물학적 숙명과 잔혹한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낸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 83살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조선의 역사와 겹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500년 동안 옥좌를 지켰던 27명의 왕들 중에서 그 모든 억압적인 시스템의 룰을 깨부수고 가장 기적적인 장수를 누렸다는 위대한 군주 영조조차도 81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만원 지하철을 타며 매일 고단한 일터로 출근하는 수천만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용하고도 자연스럽게 그 위대한 영조의 기록을 매일매일 가뿐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왕조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예외적이었던 돌연변이의 기록이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당연한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고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어좌에 앉아있는 제왕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냉혹한 잣대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진정한 권력은 결코 핏빛으로 물든 옥좌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세균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맑은 수돗물,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단숨에 막아주고 죽어가는 산모를 살려내는 작은 항생제 알약 한 알, 그리고 한겨울에도 부패의 공포 없이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차가운 냉장고, 바로 이 작고 평범한 사물들이 현대사회가 우리 손에 쥐어준 진정한 권력의 지팡이입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천하를 다스렸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광평대군이 천연두로 죽어가는 것을 그저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효종은 조선 제1의 명의들에게 밤낮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얼굴에 난 종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침 한 방울에 피를 토하며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언제든 달려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소아과가 있고 염증이 생기면 곧바로 삼킬 수 있는 항생제가 널려있는 눈부신 과학의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그 어떤 위대한 성군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막강한 생물학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과거의 제왕들이 목숨을 걸고도 온 나라의 재물을 다 쏟아붓고도 결코 손에 넣지 못했던 그 위대한 생명과 시간의 특권을 마치 숨을 쉬듯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과 선대들의 땀방울이 선물해준 이 길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마주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수백 년에 걸친 생명과 권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 길고도 장엄한 역사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세상 그 어떤 제왕의 명령보다 위대한 행동 하나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리려 합니다. 제10장 하루의 끝자락, 그리고 진정한 권력의 의미. 조선의 핏빛 산실에서 시작하여 당쟁의 무서운 소용돌이를 거쳐 항생제와 수도꼭지가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의 시대를 지나 마침내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평온한 일상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첫머리에 제가 여러분 자신의 나이를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라고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시선을 조금 옮겨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연세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60을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70이나 80의 고개에 닿으셨습니까? 조선시대의 가혹한 잣대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기적이자 신성한 전설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제왕들조차 감히 탐내지 못했던 길고 위대한 생의 궤적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100명 중 서너 명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환갑의 문턱을 훌쩍 넘어 늙고 병든 노인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던 그 잔혹한 자연의 섭리를 이겨내고 오늘 여러분 곁에 든든하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이 덧없이 쓰러져간 뼈아픈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인류가 힘겹게 쟁취해낸 가장 위대한 승리에 이 길어진 수명이라는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감동은 단순히 숫자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무미건조한 숫자는 결코 인간 삶의 따뜻한 온기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80이라는 나이가 평균이 된 시대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훌쩍 자란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평화로운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해마다 피고 지는 벚꽃과 붉게 물드는 단풍을 해를 거듭하며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평온함이 마침내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임금들은 만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누군가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리고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 앞에서는 그 거대한 권력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천연두로 잃어야 했던 세종의 슬픔, 얼굴에 난 종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어이의 침술 실수로 피를 토하며 옥좌에서 죽어간 효종의 비극, 그 거대한 왕의 권력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죽이는 데는 유능했을지 모르나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지켜내는 데는 철저하게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작고 하얀 알약 하나로 부모님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고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꺼내어 가족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만찬을 매일 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사람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리는 무서운 폭력이나 옥좌의 위험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시간의 영토를 넓혀주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숱한 희생과 기나긴 세월을 거쳐 비로소 손에 쥔 진짜 권력입니다. 지금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부모님께 혹은 사랑하는 오랜 어른께 전화 한 통을 걸어 보십시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난 뒤 귀에 닿는 그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난 500년 동안 왕실의 최고 어이들도 수만 명의 군대도 결코 막아내지 못했던 5개의 잔혹한 죽음의 장벽을 모두 뛰어넘어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위대한 승리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별일 없니? 하고 묻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안부 인사 속에 그 어떤 장엄한 역사책의 기록보다 더 묵직하고 찬란한 생명의 기적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끔 휴일에 고즈넉한 경복궁을 산책하다 보면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 평화롭게 걷고 웃고 떠드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46의 나이에 쫓기듯 생을 마감해야 했던 옛 제왕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긴 삶을 누리고 있는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만약 그 짧고 고단한 생을 살다 간 조선의 임금들이 그 먼지 쌓인 역사의 뒤편에서 트위스페스미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질투 어린 시선으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이 길고 눈부신 생명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잔혹하고 빛빛 어린 역사를 지나 인류가 기적처럼 쟁취해낸 이 경이로운 시간의 선물, 옛 제왕의 절대 권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이 찬란한 생명의 마법을 양손에 쥔 여러분은 오늘 이 길고 눈부신 특권을 누구와 함께 어떤 따뜻한 온기로 나누며 살아가시겠습니까?